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소아과에서 근무 중인 한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혈우병에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가거나 이제 강의를 들을 때면 이제 그런 새로운 치료에 대한 강의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새로운 치료들을 저희가 환자에게 다양한 옵션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래도 현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팩터 컨센트레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팩터 8 약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최근에 이제 팩터 8 약제로는 어쨌든 저희가 익스텐디드 해프라이프 약제들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EHL 약제들을 사용하는 부분과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 테일러드 테라피를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난팩터 약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헤모필리아에 있어서 팩터 8 제제가 사실 이제 피지올로지컬하게 우리가 코아뷸레이션의 역할 외에도 이제 다른 어떤 피지올로지컬한 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인트로덕션 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팩터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이제 표준적인 치료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주로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약제들이 이제 예방요법으로 시작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EHL 약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non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나 진 테라피들이 현재 이제 임상에 많이 진행 중에 있고 non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에미시주마비 현재 이제 시판이 되어서 국내 환자들에게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제들은 이제 에미시주맙처럼 이제 이런 바이스페시픽하게 팩터 8처럼 작용을 하는 이제 약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약제들은 이런 코아뷸레이션 이니비터 우리 몸의 내추럴한 안티코아뷸런트들을 억제함으로써 코아뷸레이션을 촉진시키는 이제 약제들이 많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프로테인 C나 X의 어떤 생성을 억제하는 약제들, 안티스롬빈 3의 생성을 억제하는 피추시란이라든지 TFPI를 타겟으로 하는 안티바디들이 그러한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 테라피가 한 번의 치료로 굉장히 듀러블한 리스폰스를 보일 수 있고 이제 헤모필리아 환자들을 이제 큐어의 어떤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치료로 지금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놓여 있는 이런 옵션들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 해왔던 이제 팩터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메이저 옵션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익숙하고 이제 필요한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환자들이 현재의 어떤 예방요법 안에서는 이제 서브옵티멀한 블리딩 프로필락시스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또 환자들이 이제 IV 억세스로 약을 맞아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non-팩터 에이전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미시주마비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다양한 약제들이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이런 약제들의 장점으로는 서큐테이니어스로 대부분 약제가 투약이 되고 또 대부분의 약제들이 현재 이제 팩터 에이전트들보다는 도징 인터벌이 긴 경우가 많아서 환자들의 어떤 수능도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진 테라피 역시 임상 시험 중에 있고 한 번에 이제 주사로 우리가 라이프롱한 큐어를 이제 도모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 테라피 자체의 어떤 역사가 아직은 짧고 우리가 롱텀한 결과를 아직은 이제 모른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코아뷸레이션 팩터 8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0A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헤모스타틱 리스폰스에서 프로파게이션 피리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액티베이션 되기 전에는 이제 본빌레브런트 팩터와 결합을 하고 있어서 본빌레브런트 팩터의 어떤 레귤레이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코아뷸레이션 펑션 외에도 안지오지네시스나 이제 본 리모델링과 관련된 피지올로지컬한 롤이 팩터 8에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히모필리아 A 환자의 어떤 이제 관절병증을 가진 환자들의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 관절 안에 어떤 네오안지오지네시스나 업노멀한 베스큘러 아키텍처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발전되어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이런 환자들에게서 이런 베스큘러 리모델링과 관련된 여러 팩터들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정확한 팩터 8의 롤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본빌리브런트 팩터나 아단티에스 13과 같은 이제 인자들의 역할이 안지오지네시스에 분명히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팩터 8은 또한 이제 본 내에서 본 리모델링과 관련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리모델링은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관장하는 본 포메이션과 오스테오클라스트가 관장하는 리소프션이 이제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는 이제 랭크 L 라이건드, 랭크의 결합, 그리고 오스테오 제린과 같은 OPG와 같은 이제 인자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팩터 8은 이제 트롬빈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어떤 액티베이션에 인데이렉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스테오클라스토지네시스를 약간 억제함으로써 본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필리아를 가진 환자들이 팩터 8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블리딩이나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펑션이 떨어지고 이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인자들과 관련 없이 헤모필리아 자체가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의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팩터 8이 부족하기 때문이 좀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마크로파지 펑션이 헤모필리아 A 환자에게서 디크리스드 되어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티슈 힐링이나 운두 힐링 부분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또 헤마토포이시스 이제 과정 중에서도 이런 팩터 A 아까운 마이스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헤마토포이틱 프로제니터 셀들의 어떤 프로포션이 좀 달라져 있는 이런 구성을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이런 팩터 A시 또한 이제 조혈 작용에도 일부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저희가 스페시픽한 롤들을 코아뷸레이션 외에도 조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넌 팩터 에이전트들이 조금 더 커먼하게 사용이 됐을 때 팩터 8이 굉장히 낮은 레벨로 지내는 환자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어떤 또 이펙트로 가져올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팩터 8을 현재 이제 투약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디맨드 트리트먼트보다는 프로필락시스가 권장이 되고 있고, 이런 프로필락시스를 통해서 블리딩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고,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조인트 아웃컴을 좋게 할 수 있고 환자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올릴 수 있다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1%에서 3% 정도의 트러플 레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현재 이제 프로필락시스의 사실 가이드라인이었지만, 이 정도의 트러플 레벨로는 이제 브레이크스루 블리딩이나 서브클리니컬 블리딩을 100% 맞지는 못한다는 것이 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정도 트러플 레벨을 우리가 유지했을 때는 결국에는 헤모필릭 아트로패티가 환자의 어떤 라이프롱하게 진행한다는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WFH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더 높은 조금 더 그래도 저희가 가이드를 준다 그러면 3에서 5% 정도의 이제 조금 더 이전에 보다는 하이어한 트러플 레벨을 유지할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트러플 레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팩터 에이전트들을 더 자주 또 더 많은 도주를 투약을 해야 된다는 이제 투약의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익스텐드 해프라이프 약제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약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환자들의 이제 케어에 있어서 조금 임프루먼트를 꾀할 수 있는 약제로 추천이 현재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 위에 3가지 약제가 현재 이제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약제입니다. 약제들의 어떤 유전적인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에디노베이트라는 약제는 이제 페질레이션을 통해서 팩터 8의 반감기를 좀 길게 한, 여기 이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페질레이션인데요. 그 반감기를 좀 길게 한 약제이고, 엘록테이트는 FC 프로테인을 퓨전을 시켜서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을 좀 느리게 해서 반감기를 길게 한 약제입니다. 그리고 앱스틸라는 이제 싱글 체인으로 개발이 되어서 기존에 이제 EHL 약제로 개발이 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컨벤셔널한 이제 스탠다드 해플라이프 약제보다는 다소 반감기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 시판되고 있는 약제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BIBB001이라는 팩터 8은 다른 기술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 FC 프로테인 퓨전도 들어가 있고, 엑스텐 페질레이션도 들어가 있고, 봄빌레브란트 팩터도 같이 붙어 있어서 반감기를 좀 길게 하는 팩터 8 제제로 지금 기대를 받으면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탠다드 해프라이프의 약제의 10에서 14시간 정도의 해프라이프에 비해서 익스텐디드 해프라이프를 가진 팩터 8 약제들이 한 19시간 정도의 반감기를 갖고 있어서 약 한 1.5
1.5배 정도의 이제 반감기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런 약제들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록테이트의 임상이었던 에일롱, 그리고 지비라는 약제 이제 임상시험이었던 프로텍트 8, 그리고 에디노베이트의 이제 프롤롱 8, 이제 이런 임상 시험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성인 청소년 12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엘록테이트 데이터를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이제 여러 군으로 나뉘어서 임상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로 이 약제를 투약했던 군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다소 높은 용량인 kg당 65IU를 투약했던 암2에 속하는 환자들도 있었고, 또한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프로필락시스를 시행받았던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제 25 혹은 65IU per kg의 용량을 3일에서 5일에 한 번 투약을 받았는데요. 환자들의 트로플 레벨이나 이제 임상 양상에 따라서 이 투약 간격이나 용량을 조절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상에서 평균적인 환자들의 이제 인퓨전 인터벌은 3.9일 정도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ABR 결과를 보시면 인디비주얼라이드 프로필락시스를 했던 환자들이 가장 좋게 1.6회로 좋은 결과를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임상들도 비슷하게 일주일에 하루나 5일에 한 번 이렇게 약제를 이제 투약했던 그룹도 있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투약하는 이제 임상 시험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이전에 어떤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연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컴페어러블한 ABR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비주얼라이드 프로필락시스, 아까 이제 그 엘록테이트라는 약제에서 사용했던 이제 임상 시험에서 사용했던 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환자들은 이제 처음에 루틴하게는 데이 1에 kg당 25IU의 약제를, 그리고 데이 4에는 kg당 50IU 약제를, 그러니까 이제 한 주에는 kg당 75IU를 이제 투약하는 이제 일반적인 거를 따랐고요. 그렇게 하다가 환자들의 이제 PK 프로파일이나 블리딩을 좀 보면서 PK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은 환자들은 약의 투약 간격을 5일에 한 번으로 좀 늘렸고, 생각보다 트로플 레벨이 낮은 환자들은 3일에 한 번 투약하는 것으로 이제 용량을 그 인터벌을 줄임으로써 이제 어드저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환자들 각각의 이제 PK 데이터를 가지고 인디비주얼라이드 프로필락시스를 시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환자들의 사실 미디언 도징 인터벌은 3.5일에 한 번이었고, 위클리는 이제 77.7IU로 전체 처음 시작했던 용량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그 도징대로 계속 가져갔던 환자들이 29% 정도이고요. 이제 오타입니다. 네. 34명에서 29%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약제를 이제 5일에 한 번까지로 많이 도징 인터벌을 늘렸던 환자들도 29%가 되었습니다. 소아에서 진행되었던 임상 연구들을 보시면 이제 비슷한 약제들을 이제 똑같이 소아에게서 적용했던 임상들인데요. 소아에서는 일주일에 2번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용법을 엘록테이트라는 이제 약제에서 시도를 하였었고, 데이 1에는 kg당 25, 그리고 데이 4에는 kg당 50 이렇게 픽스드 도즈를 사용하고, 이후에 이제 역시 인디비주얼 PK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의 약제를 조절을 하였습니다. 다른 약제들도 일주일에 1회나 이제 2번 정도 용량에 따라서 1회 내지 2회 정도의 프로필락시스를 시행을 했고, ABR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한 2회 정도로 다른 이전의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약제와 컴페어러블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PK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을 때 소아 환자에서는 90% 정도에서 인터벌 체인지 없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픽스드 도즈로 시행을 한 결과가 PK 데이터도 좋고 블리딩 패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했다라고 이후에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을 조금 익스텐션 시켜서 길게 이제 약제를 투약받고 했던 이제 결과들도 나와 있는데요. 엘록테이트 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일롱이나 키즈 에일롱이라는 이름의 임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한 200여 명의 환자들이 길게는 한 5년 정도까지 약제를 투약한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약제의 농도를 많이 높였을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이지만, 인디비주얼라이즈 프로필락시스를 했던 환자들은 이제 앞선 연구들과 비슷하게
이제 3.5일에 한 번 정도 약제를 투약받았고 인디비주얼라이즈드 프로필락시스를 했던 환자들이 가장 좋은 ABR, 낮은 ABR을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익스텐션 스터디들도 이제 이전의 임상시험과 비슷한 정도의 용량을 사용을 하였고 주 2회 정도 이제 사용을 하였을 때 비교적 뭐 1.7회 정도의 1회, 1.7회 이렇게 낮은 ABR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EHL 임상시험 데이터들은 사실 이제 임상시험 세팅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주의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공부를 하던 중에 조금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왑스에모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왑스에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EHL 약제를 사용했던 환자들이 기존의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약제를 사용했던 환자들이 이 왑스에모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력이 있을 경우 다시 이제 어떤 EHL 약제를 사용한 기록이 또 이제 체크될 경우 그런 환자들의 이제 해프라이프를 비교해서 얼마나 실제로 이제 EHL 약제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임상시험에서도 그렇고 그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PK 데이터로는 약 1.5배 정도의 이제 해프라이프의 증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ROC 커브로 생각하면 한 30% 정도의 이제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임상에서 얼마나 환자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왑스에모 데이터를 베이스로 분석을 했던 연구이고 총 이제 688명의 환자가 참여가 되었고 이들이 이제 시행했던 2174번의 인퓨전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각각의 이제 환자들이 뭐 스탠다드 해프라이프는 한 1000여 번, 역시 EHL도 1000여 번을 시행했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소아 환자도 286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인 환자는 400명, 미디안 에이지는 이제 10세 정도 되었고요. 소아의 미디안 에이지는 10세, 그리고 성인의 미디안 에이지는 3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이제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컨센트레이트를 보면 컨센트레이트 해프라이프를 보면 헤모필리아 A에서는 소아에서는 9시간 정도로 그 왑스에모 데이터가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성인은 이제 12시간, 그리고 EHL 약제의 경우 평균 13시간, 그리고 성인의 경우 이제 평균 17시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면 이제 EHL 약제를 사용했을 때 터미널 해프라이프가 약 4시간 정도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릴레이티브 인크리스가 한 1.4배 정도여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PK 데이터라든지 임상시험의 데이터와 좀 코릴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개인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60%의 환자가 이렇게 클리니컬하게 relevant한 익스텐션, 그러니까 반감기가 30% 이상 증가한 이런 이제 결과를 보였지만 모든 환자가 사실 EHL을 사용을 해서 이런 이제 반감기 연장의 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연장이 많이 되고 어떤 환자들이 연장되지 않는 효과를 보였을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연구의 중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해당되는 막대 환자일수록 이제 해프라이프가 EHL을 사용하고 이제 증가했던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사실은 요 아래 그래프에서 가장 낮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 환자들은 기존의 SHL, 즉 스탠다드 해프라이프를 사용했을 때 반감기가 굉장히 낮았던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제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EHL로 바꿨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률을 보였고 일부 환자들이 해프라이프가 똑같거나 다 낮아진 이런 분포를 보였고요. 미디엄 정도의 어떤 반응을 이전에 보였던 환자들은 다소 이 환자들보다는 조금 반응이 덜했고 조금 더 이제 EHL의 이펙트가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기존의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약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환자들은 EHL로 바꿨을 때 더 오히려 반감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환자들이 일부 관찰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이제 EHL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O형 환자를 가진 환자들의 EHL 인크리스가 상대적으로 EHL을 사용했을 때 반감기의 이제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신 대로 베이스라인의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약제의 어떤 효과가 좋았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EHL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약제로 이제
숏한 그런 해프라이프를 보였던 기존 약제 반응이 좋지 않았던 환자들과 O형이 아닌 환자들이 EHL을 썼을 때 가장 좋은 이제 이런 반감기 연장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계속 그래프인데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기존 약제 반감기가 굉장히 짧았던 환자들은 EHL로 바꿨을 때 반응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다만 이 안에서도 이제 O형인 환자들은 다소 더 낮은 퍼센트로 EHL의 상승, 그 해프라이프의 상승을 보였고, O형이 아닌 환자들이 조금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탠다드 해프라이프 약제를 사용했을 때 이미 이제 좋은 반감기를 가졌던 환자들은 EHL로 바꿔도 오히려 반감기가 더 길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환자들이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O형인 환자들이 그런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인도 비슷한 분포를 보여서 기존의 약제에 이미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환자들은 EHL로 저희가 변경을 하여도 더 그거보다 더 이상 사실은 해프라이프가 증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존 약제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프라이프가 짧았던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EHL로 바꿨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또 이런 그 리얼월드 데이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양한 도징 인터벌과 다양한 도주로 이제 팩터 8 EHL 약제들이 시도가 되었고 좋은 에피커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제들이 이제 주 3회가 많이 표준적으로 팩터 8 리플레이스먼트 요법에서 사용이 되었었는데 주 2회로 이제 도징 인터벌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보신 대로 모든 환자들이 베네핏을 보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의 어떤 인디비주얼한 피노타입, 블리딩 어떤 피노타입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어떤 PK 데이터 등이 반영이 돼야만 우리가 EHL 약제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환자들을 셀렉션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FH 가이드라인에서도 현재까지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퓨전 수를 통해서 이제 뭐 센트럴 비너스 억세스 디바이스의 활용도 줄어들게 되고 환자들이 이제 도징 인퓨전을 사실은 줄이게 됨으로써 그런 버든들이 많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프로필락시스의 어떤 유용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프로필락시스를 또 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프로필락시스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툴이 EHL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나은 액티비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EHL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약제가 더 좋을지 그리고 어떤 스케줄링이 베스트 스케줄링인지에 대해서는 WFH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직은 컨센서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픽스드 도즈 앤 인터벌로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PK를 참고해서 도즈를 테일러링하고 인터벌을 고정해가는 방법을 저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피노타입 여러 가지 블리딩 패턴이나 환자의 이제 액티비티만을 가지고 이제 테일러링하는 프로필락시스를 시행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모두 조정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테일러드 도즈가 굉장히 EHL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WFH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테일러링 어프로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제 PK 베이스드 어프로치고요. 그래서 환자들의 이제 블러드 레벨 속에 블러드 속에 이제 팩터 1 레벨을 측정을 해서 약제를 투약하기 직전 및 투약한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거에 베이스한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도즈나 프리퀀시를 어드저스트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개개인의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모으는 이런 PK 모델링을 사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으로써 더 이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확신 있게 사실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런 PK 베이스드 테일러링의 어떤 강점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불필요한 팩터의 컨섬션을 좀 장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하게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PK 데이터가 당연히 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을 때 적절한 시점에 PK 모니터링을 다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혈액 검사를 권유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환자들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의료진한테도 좀 번거로운 측면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또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환자들 자체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비티 레벨 같은 것이 고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클리니컬 팩터 어떤 환자들의 블리딩 피노타입이나 혹은 피지컬 액티비티의 패턴을 바탕으로 한 테일러링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제 블리딩이 계속 생기는 환자들은 약제를 저희가 더 많이 올려보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법은 사실 이제 PK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자 각자의 어떤 개개인의 캐릭터가 좀 다를 수 있음을 헤테로지너스한 측면을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필락시스를 시행할 때 우리가 이제 적당한 환자에게 딱 맞는 이런 도주를 또 잘 테일러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환자가 이제 그때 사실은 액티비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환자들의 어떤 호소하는 증상이라는 게 또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딩 심텀을 또 명확하게 표현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의사마다 사실은 이제 시리어스 블리딩의 어떤 저희가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PK 데이터보다는 이제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좌우되는 측면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슷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일러링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최근에 레커멘데이션이 된 게 있어서 이제 뭐 하나의 우리가 참고 자료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1에서 3% 정도의 트러플 레벨을 맞출 기존의 이제 어떤 프로필락시스의 개념을 유지할 환자들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에게 억셉터블한 트러프 타겟이 1에서 3%가 되겠지만, 이 환자들이 근데 사실 조인트 블리딩이 계속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인트 아트로패시가 심하지 않아야 되고, 블리딩의 어떤 이런 리스크가 증가할 만한 코모비디티가 없어야 되고, 또 이제 피지컬 액티비티가 사실 굉장히 격렬하지 않은 환자는 특별한 블리딩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트러플 레벨을 유지할 것을 이제 컨센서스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러플 레벨을 이제 높여야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 이제 마일드 피지컬 액티비티를 하는 동안 이런 블리딩이 계속 생기는 환자들은 약제를 좀 더 높일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다양한 이런 코모비드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피지컬 액티비티를 하는 동안 좀 더 많은 블리딩의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도 약제의 어떤 트러플 레벨을 조금 더 높여서 유지할 것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비어한 타겟 조인트가 있고 더 진행하는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도 트러플 레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로우 레벨로 트러플 레벨을 유지하던 환자가 계속 블리딩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트러플 레벨을 높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이프 트레트닝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이후에 트러플 레벨을 높게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고요.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전에 트러플 레벨에서 계속 블리딩이 생긴 환자들은 조금 더 트러플 레벨을 높여서 유지할 것이 권고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약제를 더 자주 줘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높은 트러플 레벨은 사실 이제 더 하이 리스크의 피지컬 액티비티를 하는 환자들, 그리고 3에서 5%로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블리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아스로패티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타겟을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 이상의 어떤 예방적인 트러플 레벨은 보통 이제 서지컬 인터벤션을 하는 경우에 이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환자들의 어떤 트리트먼트 고를 생각을 할 때 사실은 트러플 레벨이 지금 많이 이제 PK 도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이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환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액티비티나 펑셔닝, 그리고 뭐 디서빌리티나 전반적인 헬스의 향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트리트먼트 목표도 약제를 사용할 때 이제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약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EHL 약제들도 옵션이 많아져서 이제 이런 약제들을 장기적으로 썼을 때 이제 롱텀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아직은 저희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넌 팩터 에이전트들이 사용될 때 이런 이제 팩터 8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많은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실제로 넌 팩터 에이전트들 뭐 에미시즈맙과 같은 약제들이 좀 더 커먼해졌을 때 그 약제를 쓰더라도 블리딩이 생기면 저희가 팩터 에이전트를 또 써야 될 텐데
이런 어떤 환자에게 non-팩터 에이전트를 우선적으로 권유하고 또 중간중간에 팩터 에이전트를 쓸 것인지 혹은 반대로 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제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 많은 이제 연구와 또 환자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팩터 A 트리트먼트는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커먼하게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필락시스 요법이고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트러플 레벨을 조금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이 환자에게 좋은 아웃컴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에서 3%보다는 3% 이상의 이제 트러플 레벨이 많은 경우에 권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익스텐드 해플라이프 드럭의 약제가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좋은 초이스로 권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PK 베이스 테일러링이나 혹은 클리니컬 팩터를 베이스로 한 저희가 테일러링 테라피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